자, 오늘 이야기할 것은 칸트입니다. 칸트는 곧 3부로 나눠서 표현을 할 거고요. 첫 번째가 순수 이성 비판, 두 번째가 실천 이성 비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판단력 비판입니다. 그래서 칸트 철학을 비판 철학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칸트는 총 3부작으로 나눠서 강의를 계획하고 있고, 오늘은 그 첫째 시간으로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칸트가 살았던 시대의 시대적 고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철학이 있으면, 철학이 양대 산맥이 대륙의 이성론과 이성론, 합리론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영국의 경험론, 양대 산맥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칸트가 보기에 대륙 이성론은 이성을 너무 절대시하는 바람에 이성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과학적 탐구 대상과 철학적 탐구 대상을 넘어서 형 이상마저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어떠한 지나친 독단적인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이성에 대한 독단시했다. 반면에 경험론은 우리가 이제 데이비드 휴메에서도 봤듯이 모든 인간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결국에는 경험의 반복과 습관의 형성이었다. 모든 지식이라고 하는 것, 모든 인간의 이성적 사유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경험의 번들과 습관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지나치게 회의주의였었죠. 회의주의. 이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이성 부정. 이런 상태에서 공격을 해서 들어옵니다. 뭐가 공격을 해서 들어오느냐? 바로 물리학이죠. 물리학. 뉴턴. 물리학적인 과학적 세계관이 들어오면서 철학이 상당 부분을 과학의 영역에 떼어주게 됩니다. 더 이상 철학이 갖고 있는 독자적인 연구 대상이 이제 점점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비극의 리어 왕이라고 하는 그 비극에 보면 리어 왕이 자기 딸들에게, 첫째 딸, 둘째 딸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마지막 딸도 결국에는 비참하게 삶을 맞이하게 되는 그러한 신세를 빗대어서 이 철학을 리어 왕의 신세에 빠졌다, 뭐 이렇게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철학은 이성과 경험론으로 나뉘었지만은 점점 이 뉴턴, 아주 객관적인 관찰과 검증과 가설 설정과 검증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과학적이고 엄밀한 지적 체계에 의해서 철학의 영역이 점점 잠식당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성은 지나치게 인간의 이성을 과대평가하고 경험은 인간의 이성에 대해서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회의주의적으로 평가하는 이러한 시대에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칸트의 문제의식은, 이런 상황에서 칸트의 문제의식은 두 가지였어요. 칸트의 문제의식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없는가? 요 두 가지가 칸트의 문제의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칸트 전까지는 제가 그림을 간단하게 그려볼게요. 자, 서브젝트입니다. 주체. 인식의 주체죠, 주체. 서브젝트. 그리고 인식 주체가 파악하는 인식 대상으로서의 객체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나무를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대상, 인식 대상이죠. 객관이죠, 대상. 그래서 오브젝트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오브젝트, 서브젝트와 오브젝트가 있으면
과학과 철학 모두가 다 동의 전제하고 있었던 것은 이 대상을 있는 그대로 우리는 파악해서 이해한다는 것이죠. 다만 중요한 것은 이 주체의 활동이 이성이냐, 경험이냐, 혹은 과학적 검증과 가설 설정과 실험과 관찰이냐 라고 하는 이런 차이만 있을 뿐이지, 이성론, 경험론, 뉴턴 물리학 모두가 다 동의하고 있었던 것은 이 자체, 인간 외부 세상에 독립적인 실체가 존재하고 이 실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였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칸트를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이다, 철학사에 있어서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칸트가 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뭐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 이제 렌즈처럼 제가 그려볼게요. 렌즈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렌즈처럼 이렇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렌즈라고 이야기해도 되고요. 렌즈 혹은 어떠한 틀, 혹은 어떠한 관점, 아니면은 뭐 어떠한 쉐마, 도식 혹은 뭐 구조, 뭐 어떻게 표현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이 주체와 대상, 서브젝트와 오브젝트 사이에 특정한 렌즈, 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칸트가 봤을 때 주체는 대상을 있는 그 자체로 절대로 관찰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상을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을 합니다. 이 대상을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물 자체고요. 물 자체. 이 물 자체. 누메나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현상을 페노메나라고 이야기합니다. 페노메나, 누메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무슨 소리냐면, 주체 바깥에 있는 물 자체를 우리는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물 자체를 그대로 바라볼 수는 없고, 이 물 자체가 이 렌즈를 투과해서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 렌즈에 비춰진 모습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물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물 자체를 보는 게 아니고, 이 틀을 투과해서 들어온 현상을 우리는 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봤었던 세상, 우리가 외부라고 이야기했었던 기존 철학과 과학에서 외부의 물건이다, 대상, 서브 오브젝트라고 봤었던 것이 물 자체가 아니라, 지금까지 전부가 다 물 자체가 아니라 다 현상이었다는 거예요. 현상.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 그러느냐,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던 어떤 코페르니쿠스적 혁명처럼 관점이 완전히 바뀐 거죠. 우리가 보는 오브젝트는 있는 그 자체의 오브젝트가 아니라 우리의 특정한 틀이 구성해낸 현상이라는 거예요. 현상이라는 겁니다. 대단히 혁명적인 발상이죠. 그래서 칸트는 이 틀을 통해서 보는 현상만 우리는 알 수 있을 뿐이지, 물 자체를 그대로 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봐야 되잖아요. 이 틀의 성격을 두 가지로 나누어서 보면, 감성적 측면이 있고, 그리고 오성적 측면이 있습니다. 감성과 오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얼른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영어로 표현을 하면, 감성은 어떤 센스적 측면이고, 오성은 언더스탠딩이죠. 언더스탠딩. 그래서 감성적 측면에 있어서의 틀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시간성, 공간성입니다. 이게 뭔 말이죠? 우리는 어떠한 대상을 바라볼 때에 이 대상을 그대로 바라볼 수 없다. 물 자체를 그대로 볼 수는 없고, 반드시 시간과 공간, 시공간의 틀을 통해서 이 물 자체를 현상으로 표상해서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대상은 자연 그 자체가 아니라 시공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틀의 필터를 투과해서 들어온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성과 공간성이 없는 물 자체, 혹은 시간성과 공간성이 부여되지 않는 물 자체는 외부에 실체하더라도 우리는 인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성적 측면의 렌즈의 특성을 보게 되면, 오성적 측면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 이제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뭐 양이라든지, 양적 측면, 질적 측면이라든지, 혹은 관계성, 그 다음에 양태, 이렇게 칸트는 이야기를 합니다. 양적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많다, 적다. 많다, 적다. 이러한 관점, 틀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질적 측면은 호, 불호가 됩니다. 좋다, 싫다. 좋다, 싫다. 그 다음에 관계성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데, 우리는 관계성의 틀을 통해서 물 자체를 바라봐요. 관계성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인관성이 되죠. 인과성, 상호 관련성, 뭐 상보성이라든지 주술관계, 주어수로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양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가능하고 무엇이 가능하지 않느냐. 가능과 불가능. 자, 그래서 지금 요 감성과 오성 이 2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요거 지금까지 설명한 거 요거 있죠. 요게 지금 다 뭘 설명한 거예요? 요거 설명한 거예요. 틀. 칸트가 봤을 때 우리는 물 자체를 그대로 절대로 볼 수 없고, 이 렌즈라고 하는 틀, 이 렌즈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다? 시간과 공간성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 언더스탠딩, 세상을 이해하는 특정한 관점, 이 관점의 틀에 의해서 표상된 현상을 우리는 바라볼 뿐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객관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객관이 아니라 뭐예요? 이러한 편견의 옷이 입혀진 현상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게 뭐였다? 현상이었다. 물 자체가 아니라 이러한 색채가, 이러한 안경의 색깔이 입혀진 현상이었다 라고 하는 거를 칸트가 발견을 해낸 겁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조금 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보면, 양자역학, 제가 이제 양자역학을 비유를 해서 요거에 대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양자역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요, 양자역학, 아주 작은 미소 세계를 연구하죠. 아주 작은 미소 세계를 연구하다 보면 입자성을 쪼개고 하다 보면 입자성이 완전히 사라지는 파동성이 드러나요. 물 자체로서의 파동성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파동.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파동을 우리가 관측하는 순간 그 파동성이 깨져버려요. 그거를 이제 물리학에서 뭐라 그러느냐, 붕괴된다 그러거든요. 컬랩스 된다 그러거든요. 파동성이 컬랩스 되면서, 붕괴되면서 우리한테 관측 주체한테 관측되기를 어떻게 관측이 돼요? 입자성으로 관측이 돼요. 입자성으로 관측이 된다는 거예요. 관측.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국 해석의 문제인데,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간이 관측하는, 즉 주체가 물 자체를, 주체가 관찰 대상을 관측하는 행위 자체가 이 대상에 영향을 미친다. 주체가 대상에 영향을 미쳐서 파동성이 입자성으로 바뀌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다만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칸트의 철학이니까, 칸트 철학에 입각해서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물 자체는 파동성인데, 파동성이란 말이에요. 물 자체는 파동성인데, 이 파동성을 우리가 관측을 하면, 우리는 관측을 하잖아요. 관측을 하면 반드시 물 자체를 볼 수는 없고, 반드시 뭘 통해서 봐야 된다 그랬어요? 틀을 통해서 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죠.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있는 그 자체의
어떠한 파동성, 아주 밀입자의 파동성 세계를 그 자체로 볼 수 없고 관측이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즉 이 렌즈를 통해서 물 자체의 파동성을 관찰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칸트가 뭐라 그랬죠? 이 렌즈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 도식, 이 틀, 이 렌즈, 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안경의 특성 중에 하나가 시간과 공간이라 그랬죠.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러한 안경의 틀을 투과시키지 않으면 파동성을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뭐예요? 시간과 공간에 얽혀 있음으로 우리에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파동성은 말 그대로 파동성인데 우리가 파동성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반면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칸트의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죠. 파동이 있는데 이 파동이 우리가 관찰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반드시 시간과 공간에 얽혀 있음으로 우리에게 발견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양자역학에서 뭐라 그러느냐, 시간과 공간의 얽힘이라는 거 있죠. 시간 얽힘, 공간 얽힘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시간이 얽혀있다, 공간이 얽혀있다라고 하는 말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공간의 영역, 그 영역을 초월하는 차원에서의 어떠한 연결성이 존재한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시간이 얽혀있다, 공간이 얽혀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결국 뭐냐면 우리는 이 시간과 공간성이라고 하는 개념의 틀을 통해서 세상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때 바라보는 이 안경의 관점을 넘어서는 차원의 연결성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그 관련성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성의 편견을 갖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한테 드러날 때에는 현상으로 양자적 세계가 현상으로 드러날 때에는 어떻게 드러나요? 이 틀을 통과해서 드러났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얽힘으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이게 칸트의 해석. 그러니까 칸트는 양자역학을 물론 몰랐지만 칸트의 철학에 입각한 양자역학의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관찰의 주체가 대상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칸트 철학에 입각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물 자체는 파동성으로 존재를 하는데 우리가 관찰을 하는 순간 우리의 관측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시간과 공간이 얽혀 있음으로 우리에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뭐 좀 어려운 개념인데 양자역학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물 자체를 우리는 그대로 인식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반드시 관측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관측이라고 하는 행위 자체는 결국 뭐예요? 주관과 객관의 분리, 그리고 관점, 틀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관측자의 틀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파동성의 상태를 그대로 우리는 관찰할 수 없고 반드시 이 시간과 공간성이라고 하는 얽힘이 드러나 있는 현상만 인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자역학을 통해서 이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의 내용을 지금까지 설명을 해 본 거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게, 양자역학을 통해서 이야기했으니까 순수 이성의 문제가 있어요. 칸트가 이야기하는 건 결국 뭐예요? 칸트의 문제의식은 뭐였죠? 칸트의 문제의식의 본질은 무엇을 알 수 있나?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물 자체의 현상이에요. 물 자체가 아니라 이 틀을 통해서 들어온 현상만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물 자체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칸트가 봤을 때 우리는 현상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현상. 우리는 현상만을 알 수 있고, 무엇을 알 수 없습니까? 물 자체는 알 수 없는 거죠. 물 자체는 알 수 없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오로지 현상만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이상학적 문제들 있잖아요. 이게 순수 이성의 문제. 그러니까 물 자체나 현상이라고 하는 이 렌즈의 틀을 투과하지 않은, 말 그대로 현상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 이성의 문제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형이상학적 문제들이 있죠. 세 가지 형이상학적 주제, 뭐 개념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가
어떤 신의 개념, 신의 개념.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자아의 개념. 세 번째가 구체적 대상으로서의 세계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하는 이 전체로서의 세상, 전체로서의 우주. 이거는 신이라고 하는 것, 나의 개념, 자아의 개념과 신의 개념, 이 전체로서의 우주, 물 자체로서의 우주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우주, 이 세 가지의 공통적 특성이 뭐예요? 현상, 현상에 의존하지 않는 순수 이성, 순수 사변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칸트는 냉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세상은, 이러한 형이상학적인 주제들은 우리 인간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철학에 알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의 어떤 실용적인 유용성을 부정한 건 아니에요. 칸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순수 이성의 대상이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떠한 특정한 인간의 탐구, 인간 지성의 탐구에 어떠한 방향타 혹은 나침판 역할을 한다 라고는 봤어요. 그러니까 비록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신이나 자아나 전체적인 대상으로서의 우주가 아니라 전체로서의 우주, 이러한 형이상학적 주제에 대해서는 완전한 지식을 깨달을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개념이, 형이상학적 주제들은 우리한테 끊임없는 어떠한 방향타, 지적 탐구로서의 방향타, 나침판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형이상학적 주제에 대해서는 딱 경계를 짓습니다. 칸트가. 이것을 알 수 없고 그러나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딱 경계를 짓죠. 엄밀하게, 엄격하게 딱 경계를 짓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순수 이성의 비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 칸트라는 사람이 대단한 철학자로 인정받는 핵심 이유는 뭐였죠? 칸트 이전에는 이거에 대한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대상을 있는 그 자체로 바라본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대상을 바라보는지에 대한, 이성으로 바라보냐, 경험으로 바라보냐, 과학으로 바라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는 대상을 있는 그 자체로 보는 게 사실은 아니더라. 아니, 오히려 하나 더 나아가서 대상 그 자체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 틀, 인간이 선험적으로 주어지고 특정 부분은 선험적으로 주어지고 특정 부분을 인간이 만들어낸 이 틀, 관점을 통해서 넘어온 현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걸 밝혀낸 사람이기 때문에 칸트를 코페르니쿠스적인 혁명가다, 철학사에 있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기까지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의 내용이고요. 제가 조금 개인적으로 첨언을 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첨언을 할 내용이 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칸트는 물 자체를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우리가 바라보는 건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동양 철학에서 고대 철학도 마찬가지고, 이 동양 철학에서 최고의 지식, 지고의 지식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천인합일, 자타불이, 혹은 뭐라 그러냐, 모라일체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칸트는 물 자체에 대해서 죽었다 깨어나도, 즉 이 물 자체를 개념의 틀 없이 직각할 수 없다, 바로 인지할 수 없다, 직각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이 렌즈, 그러니까 어떠한 이러한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난 이유는 뭐죠? 칸트 철학도 암묵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전제하고 있었던 건 뭐예요? 주관과 객관의 분리죠. 주관과 대상, 너와 나, 자연과 우주의 분리죠. 분리. 관찰자와 관찰 대상이 분리가 되기 때문에 관찰자의 선험적인 개념적 틀, 관념적 틀이 형성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관과 대상의 분리를 은연중에 당연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양에서 말하는 천인합일이라고 하는 게 뭐죠? 여기서 말하는 천은 하늘천이죠. 하늘천이에요. 하늘천. 하늘과 인간이 합일된다는 거잖아요. 하늘과 인간이죠. 그리고 자타불이는 너와 나죠. 자타불이는 너와 나잖아요. 너와 나. 모라일체는 뭐예요? 사물과 내가 하나가 돼서 내가 붕괴가 되는 경지죠. 내가 없어지는 경지죠. 그러니까 동양 철학의 최고의 지혜는 뭐냐면 주체와 서브젝트와 오브젝트를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주체와 서브젝트가, 그러니까 주체와 인식의 대상과 그러니까 인식의 주체인 인간과 인식의 대상인 하늘이 하나가 돼버리게 되면 물 자체와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죠? 양자역학의 말로 이야기하면 파동성으로 다 연결돼 버리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동양 철학에서는 물 자체를 직각할 수 있다고 본 거죠. 그렇죠? 주관과 대상을 분리하지 않고 이것이 하나가 되는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이 틀이 필요가 없잖아요. 너와 나의 틈이 없으니까 이 도식이 필요 없이 그냥 그 자체로 내가 곧 자연이고 자연이 곧 내가 되는 그런 상태. 이 물 자체가 이 물 자체를 직각한다는 표현도 엄밀하게 말하면은 적합하지 않은 표현이 될 수도 있겠죠. 내가 그야말로 물 자체가 돼버리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동양 철학이라든지 혹은 이제 불교라든지 불교 혹은 명상철학 같은 것들에서는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순수 이성 비판의 내용이 아닙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첨언이고요. 그러니까 칸트는 주체와 대상을 나누면서 어떠한 대상을 물 자체를 인식할 수 없고 이 물 자체가 개념의 이 도식을 통해서 들어오는 표상된 현상만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동양 철학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서브젝트와 오브젝트를 하나로 합쳐버리면서 천인합일의 경지, 자타불이의 경지, 모라일체의 경지에 빠지게 되면 이 물 자체를 직각할 수 있다고 본 거죠. 요게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의 차이죠. 동양 철학의 최고의 지혜는 결국 뭐였다? 내가 이 물 자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 물 자체가 돼버리는 거죠. 부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색즉시공, 공즉시색.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야기하면서 결국 뭐예요? 그 무아를 이야기하잖아요. 무아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내가 없어지면 나만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죠. 내가 표상한 이 현상도 없어지는 거죠. 너와 내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뭐만 남아요? 그것 자체로서 존재 그 자체 하나만 남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좀 어려운 얘기가 됐는데 여기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은 동양 철학에 대한 내용은 칸트에 대한 내용은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바라본 거는 오늘 제가 간단하게 공부를 한 내용은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너무 장황해졌는데 결국 딱 한마디로 얘기해보면 칸트는 뭘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 자체로 볼 수 없다. 반드시 우리가 보는 거는 뭐다? 이러한 편견의 옷이, 이 안경이라고 하는 편견의 옷이 입혀진 현상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요거를 밝혀낸 게 누구다? 요 가운데 렌즈를 밝혀내는 게 누구다? 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순수 이성 비판 내용이었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천 이성 비판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